반갑습니다.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.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,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. 해외 증시 반등, 그리고 산타는 오지 않는 이 나쁜 상황에서도 저는 기대하는 부분이 이 주기가 다 되어가고 있다. 지금처럼 주기가 짧은 시기에 이제 하락 주기가 끝나가면 연초에는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. 그리고 양도세 관련,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, 이 10억 원으로 한정된 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거래세도 0.2% 줄었고,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법인세도 1% 인하를 했는데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게 됩니다. 내부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것은 해외 증시의 어떤 영향력이 크고,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다. 개인적으로는 한 3월 정도에 미국 연준이 물가 기준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준을 4%로 상향하고,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물가가 4%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.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.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을 하는 예상보다 빠른 그런 패턴을 생각하고 있는데, 어쨌든 지금 시장에 던지는 것은 금리 인하 같은 거 꿈도 꾸지 마. 물가 완전 박살나기 전에는 안 움직여. 요거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다음 주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, 그 코스닥의 문제는 아무래도 그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. 이래서 이 10억 원이 조금 아쉽습니다. 조금 늘어났으면 좋았을 텐데.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변동성, 그리고 내년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,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과연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.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. 그래서 내년 전망은 그냥 그저 그렇다.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.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도로 약간의 강세장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. 예,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코스닥이 아니라 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번에 이제 2023년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대체로 거의 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참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홀대하고 외면을 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전전긍긍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금 1년 미만 45%, 1년 이상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. 그동안 이제 분양권 매매로 재미 보셨던 분들 세금 때문에 그 다운 계약서 쓰고 뭐 또 그거 자체가 거래 자체가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이건 이제 신규 주택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좀 수요 측면을 좀 가짜로라도 만들어 보자. 요런 의미가 될 것 같고,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장기 매입 임대를 복원을 하지만 한번 정부에 속았습니다. 있는 제도를 뒤틀었기 때문에.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. 다주택자 혜 다주택 다주택자 아, 아. 다주택자 혜택. 예. 취득세 감면해 준다. 별 쥐꼬리만큼 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, 임대사업 허용하는 것도 뭐 요거가 같은 건데 큰 뭐 반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간 입지가 좋은 분양처의 그 분양 수요가 다소 개선이 될 것 같다. 요런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다.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지금 나온 게 특례 보금자리론인데, 저도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요걸로 이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. 도대체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냐? 보금자리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 DSR 적용을 하지 않는다,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생애 첫 주택은 80%, 그리고 기존 주택은 70%, 주택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, 이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9억 원 이하로. 그 평균적으로 첫 주택을 구매하는 나이가 39세에서
43세입니다. 이게 매년 통계가 변하는데 아무래도 연끌족이 많았던 작년 같은 경우는 이 30대 후반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. 예, 요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생애 첫 주택의 연령대고 제 연령이 여기 포함이 되니까 이번에 하나 장만해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그 제가 본의 아니게 뭐 돈에 쫓기는 상황이 돼 가지고 예,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나이대에서 그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평균 나이대고 그리고 현재 이게 1980년생 뭐 이때부터 해서 한 84년생인데 결정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게 IMF 때입니다. 1998년. 예. 이때부터 아마 확 낮아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중위 세대가 있으니까 이 나이대가 계속 풍부하게 있으니까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급격한 침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주변에 이제 돈만 있으면 집 사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분들은 싼 주택입니다. 예, 지방에 한 5억 정도 되는 거. 이게 뭐 싸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, 싸다는 거고. 그러면 이제 이 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하느냐.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,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태양광 하나 하는데 뭐 넉넉하게 잡아도 1.5억. 예,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1억이고 4억은 대출을 받습니다. 이 4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예,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주택공사의 월별 상환 금리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대충 해보겠습니다. 대출 금액이 4억. 대출 만기는 20년. 태양광하고 똑같이 맞춥니다. 상환은 태양광도 서서히 줄어듭니다. 이게 20년 지나면 한 90% 되니까 효율이 그 원래는 100%고 그러면 이 체감식이 다소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거치 기간은 없고 대출 일자를 내년 12월 31일부터 해서 매달 말일에 하고 대출 금리는 4%대니까 한 4.5% 정도 잡고 진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자, 처음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. 예, 근데 이 정도는 태양광 100kW로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. 뭐 봄에는 이거보다 더 벌릴 거고 겨울에는 좀 덜 벌릴 건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태양광 성능이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할 때 돈도 같이 줄어듭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뭐 태양광보다 더 이 돈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. 왜냐면 이자가 계속 줄어드니까.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167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. 이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태양광이 이거보다는 조금 많이 내지 않을까.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한 6억 정도 됩니다. 5억 8천에서 6억 정도. 자, 그러면 태양광은 이거보다 많이 나옵니다. 그랬을 때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자, 태양광을 1.5억 이게 뭐 인입비고 뭐 이것저것 다 그냥 갖다 박은 겁니다. 1.5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1억 5억짜리 집입니다. 1억하고 80% 대출을 받아서 예, 요 태양광 1.5억짜리 만들어서 20년 동안 퉁치게 되면 예, 그러면 실제로는 2억 5천으로 5억짜리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살 건데 예, 1억도 없어가지고 있어도 양심상 없어야 됩니다. 예, 뭐 급한 분들 해드려야 되니까. 자, 이 방법으로 이제 집을 2.5억에 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20년 후에는
모든 대출이 다 갚아져서 이 가격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5억짜리 집, 대출 없는 5억짜리 집을 갖게 됩니다. 환갑일 때. 예.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으니까. 태양광 수익 나오는 거 그 통장에서 그냥 대출 이거 정리돼서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해 두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,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분들께 집을 해 줘야 된다.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집을 해 줘야 되는데, 와 5억, 싼 것도 5억 이고, 그 수도권 계신 분들은 한 10억.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? 예. 그 부분의 답은 명확합니다.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딸 가는데 잘 안 해 주시겠지만, 그래도 어쨌든 9 억짜리 집이면, 저 저기 9 억짜리 집이면 대출이 5 억이 한계니까, 이건 쪼끔 태양광으로 뭔가 태양광으로 이거를 짜기가 좀 어렵긴 한데, 한 7 억까지는 태양광 2 개로 또 하면 되니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태양광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면 집을 사는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. 태양광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냐.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. 바뀔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과거 미국 셰일가스가 터졌을 때처럼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.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한창 S&P가 좋을 때. 그때 이제 충분히 벌어두면 나중에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통차질 수 있다. 그럼 이 통장에 대해서는 대출금 또 자동이체 해놓고, 그 돈 들어오는 것도 그냥 이 통장에 쌓이게 해놓고 하면 20년 동안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. 그냥 대출 없는 내 집이랑 똑같은 상태다. 예.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태양광 팔도록 하겠습니다. 잘 만들어서. 다 만들어서 팔 겁니다, 앞으로. 자,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기 전에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비타민. 예, 감사합니다. 야, 진짜 이 마음이 되게 힘들던데, 이게 참 그렇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심리 컨트롤. 저도 뭐 똑같이 안 되는데, 이게 이제 경험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첫 번째로 예를 들면, 자, 정말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다. 제 주변에 이제 감옥 갈 일 하신 분들이 있는데, 예전에 한번 갔다 온 분이 있고, 이제 이번에 갈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갔다 온 분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예, 굉장히 조심합니다. 진짜 조심합니다. 안 가려고.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뭐랄까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,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이제 그 후기들 찾아보면 이렇습니다. 겨울에 추워가지고 몸이 상한다든지 이런 건 예사고, 비인간적인 대우부터 해서 당연히 범죄 저질렀으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, 네, 이런 게 있는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굉장히 틀립니다. 예,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 틀리고,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서 그냥 항상 이제 그냥 남 핑계만 대면 이렇게 됩니다. 주식이 내리면 외국인이 장난해서 내렸다, 기관 투자자들이 장난하고 있네.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쪽에 할 줄도 모르는 게 종목 추천해서 물렸어라든지,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말씀하신 이 심리 컨트롤이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. 근데 억지로라도 다 내 탓이다, 이렇게 되면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경험을 토대로 가면, 이런 하락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몸서리치기 싫더라. 다시 내가 조금 덜 먹고 말지. 그럴 때는 다시는 주식 안 해야지. 이런 게 쌓여갑니다. 그러니까 결국 다 사이클이니까
좋을 때는 나쁠 때를 보게 되고 나쁠 때는 또 좋을 때를 보게 되고 이게 가능해집니다. 예. 근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근데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더 경험을 하시면 충분히 잘 파악도 하고 컨트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앞타, 앞타모 사이언스. 예. 제가 습관적으로 이거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는데 목소리 작아지다가 마이크에서 뭐 하다가 살짝 벗어나 가지고 이게 좀 높낮이에 소리 강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앞타머 사이언스. 앞타머 사이언스.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볼 때 이 종목이 저평가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. 간단합니다.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. 요거 271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741억. 근데 뭐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난다. 이익이 나면 또 이게 작아도 괜찮은데 손실이 납니다.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볼 게 없습니다. 별로다. 기본적인 거는. 그래 어떤 테마를 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바이오 기업입니다. 포항공대에서 연구개발 기반으로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. 당뇨 등 대사질환, 암질환 부분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을 개발해서 글로벌 제약사에게 라이센싱 하거나 뭐 꿈도 야무집니다 사실. 근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봤던 결과는 이렇습니다. 뭐 거창하게 신약 개발한다 단 한 번도 잘 된 거 못 봤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건 이제 확률이 조금 있으니까 뭐 그건 잘 됐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계속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. 그리고 아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댓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아타마 사이언스 분석 부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. 예, 아타마 사이언스는 또 시세 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보통 시세 낸 지 얼마 안 되면 요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내 본전만 오면 무조건 팔 거다. 여기에 기세가 꺾입니다. 이거를 무조건 파는 걸 다 받아서 가면 어마어마한 주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큰 기대를 할 부분이 없다. 어쩌다 한 번씩 튀는 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기대할 게 없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자 연구개발합니다.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6년, 7년, 8년, 9년, 10년 터졌습니다. 근데 금리가 높을 때는 1년, 2년, 4년, 4년, 5년 깨꼬닥. 예. 왜냐면 못 버팁니다. 이자 비용도 그렇고. 그래서 이 고금리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조금 더 희망이 없지 않나. 왜냐면 10년 동안 뭐 5% 정도 고금리로 갔을 때는 거의 70% 수익률이 나는데 이 회사는 10년 동안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세 가지를 따져봤는데 세 가지 다 별로다. 이 종목은 딱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보면 딱히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뭐 내부 정보 같은 거 주가가 급등할 만한 내부 정보 같은 거 갖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금요일은 분위기가 나빠가지고 대체로 다 흘러내렸는데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62만 9천 원을 찍고 45만 5,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. 사실 지금도 비싼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낙폭이 크니까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정도로 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리 사주가 풀리면서 좀 물량 부담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우리 사주가 보유한 지분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. 3.48%고
예 1 월 27일 정도 풀리지 않을까 보는데, 이게 풀려서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재도약을 하는 것까지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 예 입니다.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과열에서 침체까지 갔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것인데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입니다. 가스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다소 올라가고 있고, 이게 저번에 뭐 지금 가격이면 편입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쌉니다 지금. 예 충분히 싸고 세가스가 들어와서 좀 가스가 낮아진다 해도 공급할 땐 비쌉니다. 네. 그래서 그 오직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고, 그 약발이 얼마나 갈 거냐라고 본다면 뭐 겨울철 춥다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. 네.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네. 그리고 음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에너지주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매물대에 도달했는데 요 매물대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으냐에 대한 부분은 종목 고유의 어떤 힘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이 종목 고유의 힘이 한전이 지금 거래량 자체가 예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쪼끔은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, 요 가격대에서 매물이 많아 가지고 요 매물 소화할 때까지는 특별한 뉴스나 아니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힘들다.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장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삼성전자.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, 제가 삼성전자를 왜 보냐면 지금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가 났습니다. 예. 7년 만에 적자가 났다면 뭐 삼성전자 1위 업체니까 그거보다는 낫겠지만, 그리고 반도체 외의 사업부도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실적이 아주 크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. 예.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스마트폰도 좀 답답하고, 그리고 그 주주환원 정책도 아주 화끈한 정도는 아니고, 예 그냥 아예 지표상으로만 보면 그저 그런 상태입니다. 네, 과연 이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으냐가 핵심인데, 현재 수급 상태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 매수를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큰 기대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예.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이러니까 훨씬 더 심할 거고, 그렇게 업황을 빨리 타는 게 있고 또 늦게 타는 게 있는데, 그 빨리 타고 늦게 타고는 특별히 노력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니까. 그리고 삼성생명. 예. 삼성생명 주가가 오늘 살짝 꺾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세가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역마진 해소라는 이거 보시면 이제 그 다른 생명사긴 한데, 예 저금리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역마진이 해소가 됐다. 고런 점. 네. 이게 그 목표 주가 상향 요인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삼성생명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, 이 삼성생명이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딱히 뭐 제재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고, 보험주들이 이제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과거에 역마진 나던 거를 좀 줄여 나가면서 또 신규로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이 비율들을 높여 나가면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, 그게 또 긍정적입니다. 예. 그래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부진하고 LG에너지솔루션 망가졌고 이런 상황에서 생명보험사들 주가는 양호하네.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연말까지 좋다가 배당락과 함께 빠져나가니까, 예 이게 뭐 연속성 있는 흐름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